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전본부 샤르 엑스파일의 이세환입니다. 이 뉴스 보셨을 겁니다. 정부가 KF21 보라매의 그 전력화 완료 시점을 기존 2032년에서 2036년으로 무려 4년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렇게 소식이 떴죠. 근데요, 이게 그냥 일정이 조금 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4년이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십니까? 저는 오늘 이 4년이 얼마나 위험한 4년인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4년은요, 우리 대한민국 공군이 49년 된 노후 전투기와 더 함께 해야 하는 4년일 수 있습니다. 또한 K방산이 전투기 수출 골든타임을 놓치는 4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은 5세대 전투기를 쏟아내는데 우리만 멈춰서 있게 되는 4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더 우려되는 건 이겁니다. 이 결정이 과연 안보 판단입니까? 아니면 회계 판단입니까? 오늘은 이 문제를 5가지로 짚어볼 텐데요. 첫째, KF21이 늦어지면 우리 공군은 뭘 더 타야 하는가? 두 번째, KF21 하나가 아니라 K방산 전체 생태계에 어떤 충격이 오는가? 그리고 셋째, 가장 치명적이지만 가장 잘 안 보이는 문제, 수출 골든타임은 정말 사라져버리는 것인가? 네 번째는 중국 제20 천대 시대에 한국만 멈춰서 서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 5번째입니다. 정부가 분명히 반박을 할 겁니다. 뭐 예산 문제다, 우선순위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그 논리까지 한번 같이 검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막연한 비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해법까지 제 나름대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야기 꽤 중요합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팩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군이 현재 운용 중인 F5EF 전투기는 약 60대 정도 됩니다. 이게요, 1977년부터 1986년 사이에 도입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가장 늦게 도입된 기체도 올해로 40년째 운용 중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기체는요, 무려 49년째 하늘을 날고 있어요.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군사력을, 우리의 국방력을, 우리의 K방산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이 대만이요, 작년 말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F5EF 60대를 한 번에 전량 퇴역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국산 T5 융잉 고동훈련기로 대체한 거예요. 그 결과 지금 이 순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요, 세계에서 F5를 가장 많이 운영하는 국가라는 결코 자랑할 수 없는 1위 타이틀을 떠안게 됐습니다. 미군조차 이게 가상적기로 뭐 좀 운영을 했는데 이젠 거의 운영 안 하고 새로운 가상적기 사업도 하고 있죠. 우리만 60대를 실전 배치하고 있는 겁니다. 자주 하는 말 있죠? 항상 GFP 파워 지수 들이밀면서 뭐야, 우리나라 국방력 5위다. 맞아요? 그 얘기가?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충돌이 벌어집니다.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손성락 공군참모총장이 국방부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이렇게 공언을 하셨습니다. 내년 연말 이전 F5가 명예롭게 퇴역하도록 준비하겠다. 기존 퇴역 예정 연도였던 2030년을 2027년으로 무려 3년 앞당기겠다고 하신 거예요. 왜냐? 이 F5 전력 공백을 올해 9월부터 인도받는 KF21이 메워줄 것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정반대로 가고 있죠. 일단 공군 참모총장은 빨리 빼겠다고 하고 정부는 뭐예요? 천천히 채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정부 안에서 두 개의 시간표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F5가 단순히 오래된 전투기라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2000년 이후에 F5 계열 전투기 추락 사고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총 10번의 사고가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무려 16명의 파일럿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00년 이후에 F5 계열 전투기 추락 사고 일지를 잠깐만 살펴보면요, 2000년에 강릉 동해상 추락으로 조종사가 1명이 순직했고요, 2003년에 예천에서 추락사고, 또 영동 산악 추락사고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요, 서해상공 충돌이 있었고요, 2005년엔 서해와 남해에서 잇따라 추락하면서 무려 4명이 순직하셨습니다.
그리고 2008년 포천 상공 충돌, 2010년엔 평창, 그리고 강릉에서 또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고가 이어지죠. 2014년에 증평, 그리고 가장 최근이 2022년 화성 추락 사고입니다. 이렇게만 봐도 총 10번의 사고였고요. 무려 16명의 귀중한 그런 파일럿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전투기는요, 자동차가 아닙니다. 오래됐다고 그냥 계속 타는 그런 장비가 아니에요. 기체 구조 필요가 계속 누적되고요. 이게 워낙 오래된 기체이기 때문에 부품이 단종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일선 현장에 나가보시면 이 정비병들이, 이 정비하시는 분들이 진짜 머리를 싸매고 있어요. 정비 부담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결국은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 4년을 더 끈다는 건요, 조종사 생명을 담보로 회계장부를 정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표현, 제가 방금 드린 말씀, 이 표현, 뭐 어떤 분들은 과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이미 노후기체 사고 통계가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게다가 하나 더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F5는요, 단순 노후기체가 아니라 휴전선 근접기지에서 긴급 발진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5분 이내에 이륙이 가능한 거의 유일한 기체예요. 그럼 이 임무를 누가 대체할까요? 바로 KF-21 블록 1 40대가 하게 되는데, 이 40대로는요, 여러분들 강릉에 있는 제18 전투비행단 한 곳만 채울 수 있습니다. 이 F5 지금 운영하는 게 60대잖아요. 근데 이 강릉 18 전투비행단만 아니라 수원 제10 전투비행단도 이 KF5 이거 2개 대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요 KF-21 블록 2가 나와야 대체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2030년대 초중반까지 노후 F5와 함께 우리 공군이 버텨야 된다는 뜻이죠. 정리해보면요, 이번 4년의 수년은요, 예산 일정 조정이 아니라 노후 기체 운용 4년 연장이라는 실질적 안전 위협이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이 KF-21 개발 생산에 참여한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일단 기업만 한번 볼게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를 비롯해서 한화에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그리고 이것만 지금 메이저 회사인데 이 아래에 수백 개의 협력 부품 업체가 있고요. 다 합하면요, 그 인원이 무려 64,500여 명입니다. 이 숫자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항공산업 전체 인력의 절반에 해당돼요. 이분들은요, 지난 25년 동안 KF-21 하나를 위해서 자기 커리어를 모두 걸어오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 KF-21이 어떤 길을 건넜는지. 숱한 가시밭길을 건너서 드디어 올해 양산 1호기가 출고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양산 일정을 4년 미룬다? 이건요, 단순히 제조업체의 매출 숫자 하나가 줄어든 그런 게 아닙니다. 제조업체인 카이가 올해 잡은 매출 목표는요, 5조 7,306억 원입니다. 그리고 수주 목표는 10조 4,383억 원인데요. 전년 대비 각각 58% 그리고 63% 증가한 수치죠. 그럼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 바로 이거죠. 양산 가속을 전제로 한 산업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게 4년 수년이 확정되면 이 매출 수주 계획은 즉시 재산정 대상이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이게 메인 제조업체인 카이 한 곳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아래 수많은 부품 협력사들의 수주 계획, 인력 운영 계획, 그리고 설비 투자 계획이 모두 흔들립니다. 그리고요, 이 산업 충격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무장 R&D 도미노 현상이에요. 이게 뭐냐, 여러분들. 이 KF-21이 블록 1은 공대공이고 블록 2가 이제 공대지까지 있는 멀티롤인데, KF-21이 한 번 양보한 적이 있잖아요. 블록 1은 공대공 전용이니까 블록 2를 더 많이 생산해야 되니까 블록 1의 초도 생산분을 좀 반토막 낼게요. 이렇게 해서 온 거 아니에요. 이것도 사실 속이 뒤집어지는데 이것까지는 100번 양보를 해서 오케이를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4년이 수년된다는 건 이 KF-21 블록 2도 늦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요, 이렇게 KF-21 블록 2까지 늦어지면요, 여러분들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 방산업체들이 개발 중인 철룡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일정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국산 공대공 미사일 개발하고 있잖아요. 미테오하고 유사한 개념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이것까지 늦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무기는요, 발사 플랫폼 없이 시험할 수 없습니다. 블록2가, KF-11 블록2가 2036년까지 미뤄지면요, 그 무장들도 2036년까지 발사할 비행체를 못 만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일정 지연이 아니에요. 특히 철룡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요, K방산 차세대 수출 패키지의 핵심 무장이에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카이가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항공 무장 사업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MOU의 핵심이 바로 뭐냐? 국산 전투기 플러스 국산 무장 풀 패키지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공용 무장을 만들어도 F-16이나 F-35나 F-15에는 통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미국이 안 해주니까. 미국이 왜 안 해주겠어요? 야, 너네가 만든 그런 무장 쓰지 말고 우리가 만든 무장 써, 이러거든요. 이건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전투기 만드는 회사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하고 여기에다가 우리 손으로 마음껏 통합할 수 있는 우리 무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거 반대로 생각하시면 뭐냐면 KF-21을 어느 나라에 팔고 싶어요. 근데 그 나라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야, KF-21 오케이, KF-21 살게. 그럼 이 KF-21에서 쓸 수 있는 다양한 공대지 무장도 같이 통합을 해줘.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미국한테 얘기하겠죠. 미국제나 이스라엘제나 뭐 어디 유럽제가 됐든 여러 가지 다양한 공대지 무장을 우리 KF-21에 통합해 주세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싫어. 왜? 우리 전투기 사서 우리 전투기에 통합해. 그러면 우리가 해줄게. 근데 너네 거에 통합시켜달라고? 싫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바로 이런 국산 풀 패키지 프로그램을 우리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 즉 미국은 지금 항공업계에서 가장 지금 솔직히 말해서 1등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미국의 제3국 수출 승인 없이 우리나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완전 국산 패키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드웨어만 있으면 뭐예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이 모든 그림이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방위 산업에는요, 절대 어겨서는 안 되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양산 속도를 늦추면 단가가 오른다는 겁니다. 이건 경험이 아니라 산업공학의 기본입니다. 생산 라인이 안정적으로 돌아야지만 협력사들이 단가를 낮춰서 부품을 공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라인이 흔들리면요, 협력사는 다른 사업으로 인력을 빼버리고요, 설비를 전환해버립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재가동할 때 훨씬 더 비싼 단가를 청구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후속 양산 80대 총사업비 비용은요, 2024년 8월 추산 14조 2,440억 원에서 올해 3월 이 카이다가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18조 4,422억 원으로 무려 4조 1,982억 원, 29.5%가 증가했습니다. 카이다에서 그때 한번 해가지고 이거 양산 이 대수가 조정됐잖아요. 이 결과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정부는 근데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 공대지 무장 강화 플러스 물가 상승 플러스 환율 플러스 공급망 불안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런데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또 지금 양산을 늦추면 어떻게 돼요? 늦추면 늦출수록 이 변수들이 더 뭐가 됩니까? 악화가 되겠죠.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4년 뒤 단가가 지금보다 쌀까요? 비쌀까요? 답은 명백하죠. 비싸잖아요. 즉 여러분들, 양산 지연은요, 단기 예산 절감이 아닙니다. 협력사 생태계 붕괴와 함께 단가 폭증을 야기하는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비싼 결정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이요,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정부도 언론도 많이 다루고 있지 않은 가장 치명적인 손실이 뭐냐? 바로 수출 골든타임의 붕괴입니다. 방산 수출에는요,
절대 우회할 수 없는 법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자국 운용 4에서 5년의 레퍼런스 없이는 고객국이 사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건 추측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FA50, T50 잘 팔리잖아요. 잘 팔리고 있죠? 제일 잘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T50 고등훈련기가 이미 입증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T50은요, 우리 대한민국 공군이 충분히 운용하면서 운용 데이터를 축적한 뒤에야 인도네시아, 이라크, 필리핀, 태국, 폴란드로 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잘 팔린 라팔 수출 대기까지 무려 14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 공식을 우리 KF-21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원래 계획대로라면요, 2026년에 첫 인도가 돼서 2028년 블록 1 40대 전력화 완료되고 2032년에 가서야 블록 2 포함 120대 전력화 완료입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요, 본격적인 해외 영업은요 2030년대 초중반부터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2036년으로 4년이 미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격 수출 가능 시점이 2040년 전후가 되어버립니다. 단순히 4년 수년이 아니라 시장 진입 시점 기준으로 보면요, 사실상 8년에서 10년 늦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 대한민국 공군 내에서의 운용 레퍼런스 누적 기간까지 합쳐버려야 되거든요. 이걸 합쳐서 계산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요, 요 사이 2030년대 중후반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까요? 솔직히 여러분, 정답은요, 우리가 절대 듣고 싶지 않은 그거예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금 스텔스 전투기가 2개예요. J-20은 자국만 써요. 자국 공군만 써요. 그리고 수출형으로 뭘 내놨어요? J-35를 내놨는데 바로 이 J-35가 활개를 칠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을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 선양 항공기 공업공사가 만든 이 J-35는요, 이미 파키스탄이 도입을 공식화했고요. 이란, UAE 그리고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다수 국가가 잠재 고객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왜냐? F-35를 살 수 없는 국가들, 그러니까 미국과 외교적으로 불편한 국가들, 이 국가들이 J-35의 1차 타깃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정확히 우리 KF-21이 노리는 시장과 겹치죠. 중동, 동남아, 남미 국가들, 이렇게. 이 지역의 대부분 국가들은요, 정치적인 이유로 F-35 도입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가격 부담 때문에 F-35를 도입하지 못하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들은 이 대안으로 4.5세대 전투기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KF-21이 정조준한 시장이 바로 여기죠. 더욱이 우리 KF-21은 뭐예요? 블록 2를 거쳐서 블록 3에 가서는 완전히 5세대 전투기로 진화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4년을 이렇게 밀어버리면요, 이 사이에 중국이 J-35를 가지고 그 시장에 먼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더 싼 가격에 중국 정부의 정치적 패키지와 함께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왜? KF-21이 없으니까.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그 협상 과정이 있잖아요. 아직 KF-21이란. 지금 거의 협상이 마무리 단계고 뭐 돈만 제때 내면 돼,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요만큼만 줄 거야, 이렇게 다 얘기가 돼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우리 정부가 KF-21 양산을 4년 미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하면요, 인도네시아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제까지 인도네시아가 야, 돈을 제때 못 줘서 미안한데 너네는 일정대로 개발했는데 우리가 돈을 못 줘서 이렇게 됐다. 뭐 그래서 우리가 요만큼만 받아갈게. 이러다가 갑자기 여러분 이러겠죠. 야, 너네 정부도 너네한테 너네 공군한테 인도 늦춘다며. 그럼 우리한테 제때 인도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때부터 뭐예요? 전세가 역전돼 버려요. 이렇게 의심이 협상장에 깔리는 순간 우리의 협상력이 급격하게 약해집니다. 여러분, 이거 외교 협상의 기본이에요. 자국 도입을 늦추면서 수출을 늘리겠다.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여러분이 인도네시아를 받아들이겠어요? 혹은 인도네시아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KF-21에 관심을 갖는 나라라면 이런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4년의 수년은요. 4년이 아니라 시장 진입 기준 8년에서 10년이에요. 그리고 이 사이에 시장은 우리가 굉장히 우리의 라이벌이자 우리가 싫어하는 그런 상대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걸 생각을 안 하죠? 우리는 지금 뭐만 생각해요? 아, 그냥 양산이 4년 늦어져.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시장에서는요, 몇 배로 타격이 들어온다니까요.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굉장히 좀 불편한 말씀을 이제부터 드려야 되는데 불편하고 듣기 싫지만 제가 정확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말이긴 한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업체는 뭐 몇 년도까지 이거 충분히 개발할 수 있고 뭐 플랜이 다 내놨어요. 다 내놨는데 정부가 만약에 아 이거 예산 문제 때문에 몇 년 늦춰야 됐고 야 요건 좀 너무 좀 당장 급한 거 아니까 좀 미룰까? 뭐 이거 야 지금 당장 필요해 이런 거 이렇게 정부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전 여기에 무슨 생각이 깔려 있느냐? 이런 위험한 생각이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한반도에서 절대 전쟁이 일어날 리 없다. 이걸 전제로 의사결정을 만약에 하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 주변의 공군력을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우선 중국입니다.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가 있죠. 두 종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중국만 쓰고 있는 하이엔드 스텔스 전투기 J-20이요. 이게요. 2020년까지 50대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 이게 300대로 늘어났고요. 영국의 왕립합동군사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RUSI라고 있는데 여기가 뭐라고 전망했냐면 이게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싱크탱크예요. 근데 여기가 뭐라고 전망했냐면 2030년까지 1000대 운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16이라는 이 중국의 4.5세대 전투기가 있는데 이게 같은 기간 90에서 100대에서 이게 450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J-35 제가 말한 거 있죠. 중국의 수출용 스텔스 전투기 5세대 전투기 이건요. 올해부터 본격 양산이 시작돼서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36과 J-50이라는 6세대 전투기 시제기도 있죠. 이미 이 항공기들은 시험 비행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주변 국가 중에 하나인 일본 보겠습니다. 일본은 F-35를 147대 도입을 확정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6세대 전투기 사업으로 GCAP에 들어가 있어요. 영국하고 이탈리아하고 같이 6세대 전투기 만든다고. 그리고 미국은 어때요? 미국의 공군력은 더 이상 우리가 말할 필요 없죠? 또한 F-47이라는 6세대 전투기를 작년에 보잉과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뭐 시제기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를 봅시다. KF-21 120대 전력화 완료 시점 2036년으로 연기, 추진, 연기 검토. 그럼 여러분 봐요. 이 주변국들의 공군력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하고 비교해보면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유독 우리나라한테만 뭐가 있어요? 지연, 수년 이런 단어가 붙어 있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충격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청두 항공공사가 AI와 로봇으로 J-20을 라이트아웃 공장, 즉 인간 개입 없이 24시간 무인 생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효율을 기존 대비 몇 퍼센트? 150% 끌어올렸대요.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진짜 마구 찍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J-20의 보유 대수가 아까 그 영국의 그 싱크탱크 RUSI의 전망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늘어나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중국은 더군다나 PL-15, PL-17 같은 미국, 유럽, 러시아의 동급 무기보다 사거리가 훨씬 긴 공대공 미사일을 이미 운용하고 있고 수출량은 작년에 파키스탄이 실전에 써먹어서 그 효용성을 입증했죠. 그래서 RUSI는요. 중국의 공군 전력 강화가 이미 제1도련선 부근에서 미군의 행동의 자유에 전환적 효과를 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1도련선 아시죠, 여러분들? 중국이 설정해 놓은 첫 번째 그 라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미군의 행동의 자유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건요. 곧
한미 동맹 의존도가 높은 우리 안보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간표를 한번 조립해 봅시다. F5는 공군 참모총장 약속대로라면 2027년 말에 퇴역합니다. 그리고 F-35A 추가 도입은 우리가 20대가 있거든요. 요게 2028년까지 도입이 완료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KF-21이죠. KF-21 블록 2가 이게 만약에 정부가 검토한 게 아니라 4년 수년을 확정해 버리면 2036년에야 전력화가 되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2028년부터 2034년까지 약 6년이 있어요. 그런데 F5 빠지고 추가 F-35A는 들어와 있고 KF-21 블록 2가 아직 없는 이 가장 취약한 6년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이 6년 동안 중국 J-20은 1000대를 향해 가고 있고 J-35는 우리 수출 시장을 잠식하고요. 일본은 F-35를 100대 이상 운용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전쟁이 일어날 리 없다는 전제로 책상 위에서 4년을 미루게 되면 발생하는 실질적 안보 공백입니다. 여러분들, 이 전쟁 억지력이라는 건요. 어느 한 번에 야 오늘 우리부터 전쟁 억지력 한다. 오늘 우리가 딱 있으니까 전쟁 억지력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 억지력이라는 건요. 평소에 쌓아두는 것이지 위기가 닥쳐서 한 번에 탁 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4년의 수년은요. 2028년에서 2034년에 가장 취약한 6년을 만들 거고요. 이 시기에 중국 공군력은 정점을 향해 갈 겁니다. 그럼 왜 자꾸 제가 중국 공군에 대한 얘기를 하냐? 중국 공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중국 공군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은 매해 100회 이상 우리 카디즈를 침범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작년에 뭐 있었어요? 심지어 우리 대한해협으로 J-20이 왔다 갔다 한번 했죠. 그쵸? 더군다나 러시아도 1년에 100회 정도 우리 카디즈를 침범하는 나라입니다. 뭐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맨날 침범했으니까 그냥 놔두자 이거예요? 심지어 대한해협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한번 어쩌다 그랬겠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분명히 내 주장 반대편에서 무엇으로 칠 것인가 이런 걸 한번 저도 시뮬레이션 해봐요. 자, 이번에도 제가 정부 측이 들고 나온 얘기 이거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가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할 거예요. 물론 이런 얘기 벌써 했죠. 예산이 부족하다. 왜? 지금 핵잠수함도 만들어야 되고 무인 전력 모함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다 조단위 산업인데 같이 한꺼번에 못한다. 이게 지금 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드는 카드입니다. 실제로 KF-21 도입을 위해서는요. 현 방위력 개선 사업비 20조 원의 약 35% 수준이 필요하죠. 한 7조 원 정도 필요한 예산이에요. 그리고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5,000톤급 이상의 핵추진 잠수함, 한국형 유무인 전력 모함, 그리고 대외 무기 도입비만 15조 원이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 저한테 하실 거예요. 야, 너 핵잠수함 노래를 부르던 놈이 지금 와서 지금 뭐 태도 바꾸는 거냐?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이 정부 안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반박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공중 우세 없이 항공모함하고 잠수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적의 5세대 스텔스기가 영공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무인 항공모함 이거 작전할 수 있습니까? 특히 여러분, 우리 한반도 근처에서 우리의 핵잠수함이 공중 우세 없이 작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공중 우세라는 건 모든 작전의 전제 조건이에요. 이걸 후순위로 미룬다? 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의 논리가 진짜 전략적 판단인지 아니면 행정 편의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 말이 틀리나요, 여러분들? 두 번째 들어갑니다. 또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할 거죠. 어차피 2030년대 후반은 6세대 유무인 복합 체계 시대다.
4.5세대 양산 가속화는 이게 매몰 비용이 너무 크다. 어차피 6세대로 가는데 우리도 6세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도 존재할 수 있죠. 왜냐? 이미 미국은 뭐 F-47로 6세대 들어갔고 중국도 J-36, J-50 나왔고 일본도 뭐 GCAP로 간다. 그러니까 한국 공군 역시 뭐야? 무인 전투기하고 AI 파일럿 이거로 가자. 우리도 이거 사실 준비 중이에요. 그러면 뭐 이러면 굳이 4.5세대 KF-21을 서둘러 양산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죠. 그렇죠? 정부도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6세대로 간다면 이런. 그런데 여러분들 손성락 공군 참모총장 본인이 직접 밝혔습니다. 6세대 전환 시점이 언제냐? 2040년에서 2050년대라고 밝혔어요. 그 전까지 유무인 복합 체계를 완료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요 여러분들 올해 2026년부터 2040년대 초까지 이 15년 동안의 중추 전력은 과연 뭡니까? KF-21이에요 여러분들. KF-21이 없으면 여러분 KF-21하고 같이 작전하는 무인 충성 윙맨, 무인 전투기를 운영할 모기도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무인기하고 같이 작전하는 걸 전제로 KF-21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4.5세대 KF-21은 6세대 시대의 보조 전력이 아니라 6세대로 가는 그 핵심 그 자체예요. 그리고 KF-21은 4.5세대에 머문 것도 아니고 블록3에서 5세대로 진화하잖아요. 이거를 매몰 비용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요. 6세대 전환 로드맵을 모르는 거예요. 4.5에서 6세대로 어떻게 한 번에 점프를 해요. 5세대 징검다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6세대 시대가 온다 한들 4.5세대하고 무인기하고 같이 작전하는 4.5세대와 5세대 전투기의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발 6세대 전환 6세대 하나만 보고 갈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중간 단계를 확 뛰어넘겠다 그런 거 없어요 세상에. 그 다음에 또 이런 반박이 나올 수 있죠. 블록 1 공대공 워낙 F5보다 훨씬 우수한 전투기이기 때문에 40대로 충분히 F5 공백에 메울 수 있다. 이건요 정부가 우리 공군과의 협의에서 들고 나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타협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블록 1 40대는 일정대로 1년 정도만 늦춰가지고 2029년까지 전력화하고 블록 2 80대만 2, 3년 추가 수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하지만요, 이 타협안에는 결정적 허점이 있습니다. 블록 1은 뭐예요? 공대공 무장만 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이 40대 블록 1, 40대 이것도요. 40대도 제가 왜 이게 말이 안 되는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게 이 40대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40대 그냥 이 전력화가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절반으로 나눠야 돼요. 20대, 20대 나눠야 됩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훈련해야 되거든. 20대로 훈련하고 20대로 실전 배치하고 이게 교환하면서 해야 돼. 솔직하게. 그러니까 적어도 2개 대대 이상 80대 정도 돼야지. 그래야지 온전한 1개 대대를 작전하고 온전한 1개 대대가 전환 훈련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 특히 F5의 주 임무가 뭐예요, 여러분들? 스크램블 출격하는 게 있고 F5 임무 중에 또 하나의 F5 임무는 근접 항공 지원이에요. 즉 공대지 임무입니다. 근데 1대1로 지금 교환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KF5 즉 제공호로 40년 된 제공호로 계속해서 얘를 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조기 양산 카드는요. 겉으로는 균형 잡힌 타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가장 위험한 시기에 가장 위험한 임무를 가장 오래된 노후 기체한테 떠넘기는 결정이에요. 그럼 뭐 F-50한테 맡기면 되잖아요. F-50은 지금 이미 하고 있어요, 그걸. 그럼 F-50 더 만들 거예요? 에? 우리가 항상 공군기가 400대 이상이 필요해요. 400대 이상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F-50 더 만들어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로우급 전술기가 또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한반도의 이런 지정학적 이런 상황에서 지금 더 이상 로우급 늘리면 안 되고요. 미들급 이상의 하이엔드 전투기 시대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정리해 보면 정부의 이 세 가지 반박은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실제 임무 구조하고 전략 우선순위를 따져보면 이게 합리적이지 않게 됩니다.
정부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이 계획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안보 전력 차원의 판단이 아니라 이게 회계적인 판단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첫 번째 해법은요, 명확합니다. 일단 뭐냐? 제대로 되고 투명한 검토부터 해야 돼요. 즉 KF21 4년 수년이 어떤 안보의 공백을 만드는지, 어떤 산업 수출 손실을 야기하는지, 그리고 이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KF21이 아닌 다른 전력 강화 방안들이 그야말로 진짜 전력 우선으로 가는지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회계 논리가 안보 논리를 덮어버리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법은요, 산업 차원에서의 한번 현실적 타협안을 살펴봐야 됩니다. 블록 1 40대, 블록 2 일부를 통합 가속 양산 체계로 묶어서 제조 라인의 가동률을 유지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해야 돼요. 즉 블록 1과 블록 2는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블록 1과 블록 2는 사실상 같은 기체예요. 같은 기체에 공대지 무장 소프트웨어가 추가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드웨어는 같아요. 기체는 같단 말이야. 하드웨어는 같아요. 대신 뭐만? 소프트웨어 업로드만 다른 버전이에요. 이 정도로 하드웨어 자체는 동일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기체 생산 자체는 늦출 이유가 없어요. 무장 소프트웨어 통합만 늦추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협력사 라인은 유지되고요. 단가 폭증을 막을 수 있고 수출 시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해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창의적이면서도 가장 즉시 실행 가능한 그런 방법인데, 이 수출용 KF21 양산을요, 방위력 개선 사업비하고 분리해가지고 별도 재정 트럭으로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그럼 어차피 정부 돈 들어가는 건 똑같지 않냐? 그렇죠. 정부 돈 들어가는 건 또 똑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지금 정부의 예산이 다른 곳에서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그래서 방위력 개선 사업비 외에 별도 재정 트랙을 한번 운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군의 레퍼런스가 늦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하면서 그 사이에 블록 2하고 블록 3의 공동 개발하는 나라, 공동 투자할 나라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스폰서를 좀 잡아가지고 좀 이렇게 하는 방안도 같이 좀 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이, 우리나라 유수의 방산 업체들이 이미 아덱스 2025 작년에 있었었죠. 아덱스 2025에서 KF21 수출 경쟁력 강화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컨소시엄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양산 보조금이 아니라 수출 금융 보증이나 그다음에 환변동에 따른 해지, 그다음에 무장 패키지 인티 비용 일부 지원, 이런 거를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국방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수출 전용 재정 트럭에서 설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 하면 불법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들. 지금 딴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중국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중국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막대한 보조금을 지금 방산업체한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싸게 팔 수 있는 거라고. 중국만큼은 못해도 이렇게 우리가 이런 좀 합리적인 타협안을 찾을 수 있잖아요. 방위비 하나에만 다 해가 여기에서 다 나눠 먹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들 국내 전력화 일정하고 수출용 양산을 분리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협력사 생태계도 유지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KF21의 수출 협상도 굉장히 유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럽지만 인도네시아가 중요한 게 뭐냐? 아직 우리한테 전력화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가 채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전력하고 동시에 인도네시아가 전력화해서 수출할 수 있다는 얘기란 말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럽고 안 입고 온데도 인도네시아가 우리가 못 넣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KF21의 4년 수년의 진짜 의미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첫 번째, 이건 일정 4년이 아니라 노후된 F5와 함께 보내는 4년. 즉 조종사 생명을 담보로 한 4년입니다. 두 번째는 64,500명 협력사 인력과 K방산 생태계 전체에 충격을 주는 결정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수출 골든타임 기준으로는 8년에서 10년의 시장 손실이고요. 이 자리를 자칫 중국이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2028년에서 2034년이라는 가장 취약한 우리 대한민국 공군한테 가장 취약한 6년을 만들 수 있고요. 이 시기에 중국은 J-20을 1000대 이상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 결정이 자칫 안보 전략 판단이 아니라 정부의 회계 협상으로 추진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K방산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비판할 건 더 비판합니다. 우리가 폴란드에서 K2와 K9이 보여준 K방산의 가능성을 KF-21이 4.5세대 전투기 수출로 완성해야 합니다. 그 골든타임이 몇 년 후가 아니고 바로 지금이에요. 4년 뒤가 아닙니다. 4년을 아끼려다 10년을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야, 어떻게 국방비에만 그렇게 돈을 많이 쓰냐? 그리고 어떻게 전투기 개발에만 그렇게 돈을 많이 쓰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교육이나 복지나 의료나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셔요. 맞습니다. 중요하죠. 저는 그런 돈에서 그런 돈 줄여가지고 이거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어디 잘 찾아보면 분명히 합리적인 지출할 수 있는 구석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크라이나 지난 4년 넘게 전쟁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복지, 의료, 교육 다 무너졌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복지, 의료, 교육 이런 것들 굉장히 필수적인 것들 안보 없이는 설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예요? 튼튼한 안보예요. 이걸 지금 우리는 전 세계가 2022년부터 전란에 휩싸인 이 상황에서 우린 지금 이걸 목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합리적인 결정을 뒤로 늦춰야 될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꼭 투명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전본부 샤르 엑스파일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